저기 뭐야, 1월 17일까지는 이 코로나 때문에 10명 이하 강의를 해서 동영상으로 보내는 것까지는 승낙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 동영상을 찍어서 여러분한테 나눠서 이렇게 보내드릴 건데, 아무래도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좀 더 불편할 거예요, 사실은. 저도 편집을 해서 보내는데 이렇게 시간이 꽤 오래 걸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한 번 해봤다고 저번보다 더 잘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창기가 또 영상을 더 잘 찍을 거고, 어쨌든 뭐든지 나날이 발전하는 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는 거로 하고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으로는 우리 특수반을 아마 21년도 하고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요때 봐서 움직일 건데, 제가 올 12월 달에 미국 부동산 박사학위를 또 받아요. 그래서 2020년도에 미국도 갔다 와야 되고 이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근데 여러분 지금의 우리 강릉이나 속초나 이런 데 봤을 때, 제가 어저께도 한 5시 반쯤에 잠을 잤는데요. 사실은 2020년도에 우리가 6.710 대책으로 변해서 부동산 정책이 어마어마하게 바뀌다 보니까 수많은 변수들이 생기고 했습니다. 그쵸? 했는데 그거는 변수의 초창기가 이제 틀을 잡는 건데, 그거로 인한 종속 변수로 인해서 21년도에는 더 많은 변화들이 있을 거고, 이것이 키면 어디로 틀 것이냐 라는 것이 하나의 지금 안건입니다. 그래서 20년도부터 21년도에 더 많은 변수가 생길 거라는 것을 예측이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20년도 하반기에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그거에 대한 반응은 21년도서부터, 올해서부터 그 반응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아프다고 그래서 약을 줬는데 그 약을 먹고 부작용이 나는지, 또는 그 약 효과를 보는 건지,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는 21년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겠죠? 네. 그래서 그 변수들이 얼마큼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구가 6만 명, 5만 명, 2만 명씩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한 2만 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이나 대구, 부산, 경북 이런 데들이 전부 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더라. 그러면 인구가 2만 명이 빠졌는데 불구하고, 그러면 가구수 증가는요, 가구수 증가를 2만 명이 인구가 줄었어도 따라오지를 못한다. 강릉시 같은 경우 1년에 여러분 다 공부한 것처럼 1년에 가구수 증가가 1,500가구 이상이 가구수가 증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2만 명 빠진 거는 안 돼.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가구수가 60만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빠진 거는, 인구가 빠진 게 2만 밖에 안 빠진 거야. 다시 말하면 선진국
외국 사례들 우리가 쭉 봤을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올해 2020년도에 1인 가구, 2인 가구가 60%가 요번에 넘었어요. 근데 선진국은 75%, 80%까지 선진 1인 가구, 2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75%, 80%까지 1인 가구, 2인 가구가 증가함에 있어서 10년이 걸렸다면 우리는 오히려 7년, 8년 안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더 짧을 수 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은퇴자들이 다른 나라보다 초고령사가 더 빠른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인 가구, 2인 가구 증가도 더 크고 또 그때 당시에 쉽게 얘기하면 근대 시대, 현대 시대에 틀리듯이 그 사람들이 이번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1인 가구, 2인 가구가 더 증가하고 또 그 시대의 변화가 더 급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하면 80%까지 1인 가구, 2인 가구가 계속 증가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로 따졌을 때는 75%까지 1인 가구, 2인 가구가 증가하지만 우리나라는 잘못하면 80%까지 증가할 수도 있다. 개인 그런 주의가 옛날보다 좀 더 팽배해지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가만사성이라고 부모지간에 자식을 위해서 뭐 하고 이런 시대가 다 지났다. 가정이라는 것에서 너 따로 나 따로라는 그런 개념들이 지금 팽배해지고 있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다 보면 우리나라는 1인 가구, 2인 가구가 좀 더, 그 다음에 노인들이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1인 가구, 2인 가구가 80%를 육박할 수도 있다라는 게 예측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이 한 10년 정도는 주택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인구가 줄어드는 거는 따라올 수가 없다. 몇백 배니까 가구수 늘어나는데 그게 현대 추세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인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인구를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일기생인데 재수강 하실 분들을 이렇게 보면 제가 일기가 이제 거의 끝나무렵에서 이렇게 보면요 이게 세분화가 좀 돼요. 두 개로 갈라져요. 어떤 분들은 경제, 흐름, 그 다음에 돌아가는 거, 정책 이런 것들을 더 재밌어 하시는 분 있고 또 섬세하게 분석, 유치권 분석, 법정사건 분석, 공유권 분석 이런 그런 법적인 절차를 더 재밌어 하시는 분도 있고 이 두 개로 갈라지더라는 거야. 여러분들 그거 느끼시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딱 강의하다 보면 막 이렇게 경제랑 뭐 인구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주잖아. 거시적인 매크로그램 막 얘기를 해주면 더 재밌어 하시는 분이 있고 또 뭐 경매 물건이 이렇게 해서 된다고 막 얘기하면 또 그분은 주무셔. 그리고 자주는 않지만 이제 듣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더 분석하는 거 더 재미있게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더라는 거야. 근데 왜냐면 심층적으로 경매 물건을 갖다 분석을 하는 거를 더 재밌어 하고 하시는 분이 있고 또 경제나 전체적인 흐름을 듣는 분은 경매 물건 나오면 교수님한테 얘기하면 되지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그거를 들으면서 자기가 공부를 하고 싶어서 심층적으로 더 그 보면은 약간 젊으신 분들이 이 분석하는 걸 더 좋아라 해. 그래서 또 직장인들이 대부분 이 분석하는 걸 더 좋아라 하고 또 사업하신 분들은 그래도 매크로하게 보다 보니까 이 큰 그림의 흐름을 좋아하시는 게 있고 동호 씨 같은 경우는 두 개 다 좋아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두 개로 갈라졌는데 어쨌든 사실상 제가 이기 모집은 그렇게 막 집중적으로 안 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적당하게 모집을 해서 적당하게 끝내고 그다음에 오히려 여러분 일기분들을 좀 더 스파르타하게 좀 더 많이 가르쳐준 또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10명의 제자 있으면 뭐해? 똑똑한 제자 한 명 있는 게 더 좋은 거지.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1년 과정을 여러분들이 재수강하시면 좀 더 심층적으로, 그 다음에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도에는 법이 개정됐지만 그거에 대한 영향은, 그 반응은 21년도에 튀어나온다. 그 튀어나온 거를 우리가 더 주시 있게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수가 21년도에 어디로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더 투자를 하고 좀 더 여러분들이 자산을 확보하거나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갈 길이 21년도에 벌어질 수 있다. 어느 방향으로 가냐가 21년도에 갈림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년도보다 21년도가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하나 예를 들면, 좀 아까는 인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의 유동자금이 우리가 무시를 못하죠. 항상 부동산이 움직일 때는, 여러분,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인구가 아니고 현재는 가구 수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근데 가구 수가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를 계속 하고 있다.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의 유동자금, 유동화 속에는 저금리가 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유동화 속에는 양적 정책이냐, 그 다음에 재정 정책이냐고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부동산에 대한 그 정부의 정책이 포함이 되겠죠. 정부. 그죠? 이런 거에 대한 사회 구조가 이게 좀 아까 말했던 우리가 그 노인 인구가 많으냐, 그 다음에 젊은 층이 많으냐, 그 다음에 지방균형 발전에 어떤 영향이 오느냐, 이런 것들이 다 심층적으로 가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런 거를 영향을 위해서 심리, 부동산의 자산에 대한 심리가 가장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좀 아까 제가 인구와 가구 수에서 말씀드렸지만 유동화 자금을 체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유동화 자금 우리가 대표적인 게 M1, M2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쉽게 내가 여러분한테 이제 M1, M2가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맨날 들어보면 안 돼. 뭐 돈 유동 자금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M1은 현재 유통되고 있는 돈이에요. 현재 유통되고 있는 돈. 그러면 M2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돈 플러스 저축한 돈이야. 여기는 저축한 돈은 포함이 안 됐지만 여기는 저축한 돈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간단히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이게 광의 통화로서 이게 더 금액이 크겠죠? 이것까지 포함시키니까 더 크잖아. 그런데 2013년도, 2014년도에 우리나라 부동산 자산이 약 30% 상승할 때가 있었어요. 이때가. 그 이후서부터 우리가, 왜냐면 이 2013년, 2014년도에 폭등한 이유가 뭐냐면 2008년도, 2009년도에 금융위기가 오는 바람에 정부에서 돈을 풀었어요. 이해가시죠? 돈을 푸는 게 2013년도, 2012년도에 M1, M2를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지금의 금융위기 그때 오고 나서 이명박 정부가 돈을 풀어서 양적 영화, 그 다음에 뭐 재정 영화를 뭐 해서 이렇게 풀어서 시중에 돈이 도는 거랑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돈이 풀린 거랑을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비교를 해보면 이때 우리가 나눌 때 이렇게 나눕니다. M2분의 M1을 잡아요.
그러면 현재 돈이 돌고 있는 거랑 이 M2가 저축한 돈이 있죠. 그 돈이 얼마큼 있느냐에 따라서 저축한 돈이 많으면 어떤 자산의 변화가 있고 시장의 변화가 있을 때 내가 쏟아부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돈을 저축을 찾아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돈이잖아.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저력이 있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현재 유통이 되고 있는 거고. 그때 우리 이거를 나눠보면 약 24%의 M2 비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M2 비율이 24% 되니까 폭등한 거예요, 자산이. 그럼 현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유동자금이 시중에 돈이 많다는 거 느끼시죠? 다 느낍니다. 돈이 많다는 거. 계속 푸니까. 그리고 금리 자체도 0.5% 계속 내려가니까 0.5%라는 게 실질적인 금리대라면 마이너스 금리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현재 2013년, 2012년도, 12년, 13년, 14년도에 24%가 있었는데 현재 2020년의 통계를 봤습니다. 봤더니 M2, M1이 비중이요. 38%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높은 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에요. 역사상 최저 금리잖아. 그리고 역사상 이렇게 국가가 재정이 빵꾸날 정도로 돈을 풀어서 끼는 데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38%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잠재적인 투자 금액은 향후 뭔가 터지기 시작하면 폭발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어디로 가 있어요, 지금 현재? 주식으로 넣다 뺐다 하죠? 여러분 지금 삼천지수 내가 올라간다 하셨었어요. 근데 삼천지수 올라갔어, 그저께. 그죠? 자, 그거는 주식은 바로 어떤 변동이 생기면 바로 빠질 수 있는 물건이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그 주식하고 부동산 틀린 게 뭐냐면 주식은 딱 박아서 상승을 계속 가다 보는 거. 주식은 빠질 수도 있는 거지만 부동산은 상승을 계속 유지한다는 거예요. 형태가. 그러면 어떤 변동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 상승 여지가 잠재적인 그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역대 최고거든요, 지금. 또 하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규제 지역하고 비규제 지역으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신세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우리나라 이제 뭐 설악산이니 뭐 지리산이니 뭐 농지니 이런 거 빼고 사람들이 거주하고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그 분야만 딱 그 범위만 딱 따졌을 때 규제 지역이 몇 퍼센트고 비규제 지역이 몇 퍼센트가 되냐면요. 현재 제가 어저께 봤는데 약 규제 지역이요 70%입니다. 비규제 지역이 30%예요. 자, 이미 규제 지역이 됐다는 거는 부동산 가격이 2배 가까이 뛰었기 때문에 규제 지역이 된 겁니다. 대구, 울산, 창원 이런 데도 세종이고 세종은 뭐 4~5배 뛰었으니까 이런 데 2배 이상 뛴 데가 70%를 지금 우리가 주거를 하고 있는 도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70%가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그렇게 가격이 2배 이상 폭등했다는 거예요. 그럼 비규제 지역, 우리 같은 비규제 지역이 30%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향후 유동자금이라 이런 거 봤을 때 30% 남아있는 지역이 다른 지역처럼 2배를 뛸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는 거예요. 유동자금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이해 가십니까? 이게 비중이 규제 지역이 30%고 비규제 지역이 70%라면
그 퍼져 나오는 게 시간이 걸리고 오래 갈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유동자금도 없으면은 또 가다 멈출 수도 있지만, 현재의 우리의 도시의 주택의 현황을 봐서 2배로 뛴 지역이 70%고 안 뛴 데가 30%는 건데 우리가 비규제 지역으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0%가 물드는 거는 금방이란 얘기야. 근데 그 물드는 그게 뭐가 있냐면 유동자금 M와 M2가 지금 40% 육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내년에 어떤 변수가 있더라도 강릉도 우리는 지금 현재 뭐 2천만, 3천만, 4천만 뛰었다고 해서 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8주공, 우미린 아파트 이런 것들이 신규 아파트들이 2배 뛰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른 아파트들은. 그쵸? 2억 4천짜리가 지금 뭐 4억 5천, 뭐 4억 7천 이렇게 거래되고 뭐 이러니까 2배 뛰니까 그런 신규 아파트들은 2배 뛰는데 나머지 집들도 30% 비규제 지역에 포함이 되면서 유동자금이 지금 40% 육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M2, M 안에 유동자금이 무시는 못하는 거예요. 저금리. 그러니까 이 30% 남아있는 우리 비규제 지역도 나머지 집들이 폭등할 여지가 있다. 서울 역시도 마용송이가 2배, 3배 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노원구, 금신구 이런 데들도 3억, 2억짜리들이 5억, 6억 됐다는 얘기고요. 대구, 창원 이런 데들도 3억짜리 집이 5억, 6억 다 됐어요. 천안 마찬가지고 다. 근데 우리 지역은 아직은 신규 아파트만 2배 가까이 뛰었고 나머지는 아직 안 뛰고 있다. 그러면 향후 30% 남아있는 우리 비규제 지역들이 어느 정도만 규모가 있는 집들은 유동자금 때문이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 변수가 또 어디서 튀어나오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략적으로 봤을 때 마지막 남아있는 비규제 지역에 그것이 상승 여지를 남아있는 물가에 물들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했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경매를 제가 거저 한 28년 이렇게 되지만 한 2, 3년 전부터 제가 수도권 대출을 안 일으켰어요. 경락 대출을. 말씀드리면 한 2, 3년 전부터는 3, 4년 전에는 내가 수도권에서 경락 대출을 일으켜 왔어요. 그랬는데 엊그저께 빌라, 아파트도 아닙니다. 빌라를 구정에 있는 빌라를 감정가 1억 6천인데 1억 500에 1억 600에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옛날 같았으면 80%, 70% 입가 해줄 때도 그 정도 경락 대출을 해줬습니다. 근데 내가 한 2, 3년 동안 연락을 안 하고 그냥 이 강원도 내에서 그냥 대출 받고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수도권이 이런 현상을 보는데요. 그래서 제가 낙찰 해준 사람이 돈이 좀 모자라고 해서 이 빌라다 보니까 강원도권 내 은행들이 7명에 대출 안 해줘, 아예. 네? 안 해주고 그나마 이 금융권 새마을금고에서 모 새마을금고에서 낙찰가에 그러니까 1억에 낙찰이 됐어. 그거에 빌라라서 60%를 해주겠다는 거야. 이자는 5.88과 5.6%로. 이해 가시죠? 그랬는데 제가 진짜 오래간만에 수도권에 이제 저하고 한 20명 가까이 거래하는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발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 한 20년 넘게 거래를 했던 친구인데 전화를 했어요. 이런 친구가 있는데 대출 좀 해줘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해서 90%를 대출해줍니다.
9천만 원 대출해준다는 거야. 거기다가 이자는 2.7%. 자, 이 현상이 뭐 어떤 현상이냐면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의 차이점인데요. 금융권은 돈을 빌려줘야 먹고 살아요. 그죠? 근데 규제지역은 대출해줄 데가 없는 거예요. 정부 정책으로. 그러니까 비규제지역의 대출을 이빠이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걸 다 해준다는 얘기야. 옛날에 이때보다 더 많이, 옛날보다 더 많이 해주는 거거든, 지금. 이해가시죠? 그러면 투자가들이나 은행권이나 건설회사 이런 데들이 전부 다 비규제 지역이 빈틈시장이 됐다는 얘기예요. 빈틈시장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간다는 얘기지. 또 하나, 그럼 그것만 그러냐? 또 하나,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강릉에 소규모 재건축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자이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건설회사들이 강릉이고 속초고 비규제 지역을 자꾸 치고 들어오려고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아까 금융권에서 정부의 규제 때문에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힘드니까 비규제 지역을 빈틈시장을 가듯이 건설회사도 규제 지역에서 건설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을 치고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콘소시엄을 들어오더라는 얘기야. 메이커들이. 그러면 건설회사, 금융들이 30% 남아있는 비규제 지역에 빈틈시장으로 들어온다. 그게 지금 현재 팩트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무시 못해요. 옛날에 쉽게 해서 호반, 자이, 강릉 전혀 안 봤어요 사실은. 근데 땅 규모, 대형 규모도 아니고 소규모인데도 들어오겠다는 얘기지. 비규제 지역이라서. 건설 이런 것도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영향들로 인해서 남아있는 30% 비규제 지역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또 하나 6월 1일부로 다주택자 법인들의 세금이 변화가 생깁니다. 자, 710 대책에 의해서 6월 1일부터 물론 이제 1월 1일부터 바뀌는 그 법들이 세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6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모든 세법들이 중과세율이 다 변하고 있어요. 그럼 현재 수도권은 규제 지역은 다주택자나 법인들이 팔자니 그렇고 증여하자니 그렇고 보유하자니 종합소득세 두개가 맞고 이랬잖아요. 그런 와중에도 지방에 있는 물건들은 팔았습니다. 사실 상반기. 그리고 지금도 팔고 있고요. 그러면 유동자금이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이 자녀들이 6월 1일 그 전까지 증여든 또 보유를 하던 매매를 하던 뭐 어떻게 하던 간에 그런 것들을 정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상. 그렇지 않으면 적자예요. 서울의 주택을 다주택자가 세 채 이상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10년, 15년만 갖고 있으면 집 그대로 뺏겨요. 나라에. 세금 때문에. 그러니까 팔자니 정리가 안 되고 정리하자니 팔자가 안 된다. 그런 과정들이 쉽게 해서 너부러져 있는 자기 자산을 갖다가 정리하는 시간이 올 상반기에 끝난다. 그 와중에 지방에 있는 물건도 팔긴 팔았다. 근데 지방에 있는 물건들도 팔긴 팔았는데 물건을 내놨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 한 460